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와싱턴에서 해외에 반대한 우리 2,300만 동 보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부 이승만. 그동안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위해서 대한언론인회가 준비해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오늘은 험난한 건국의 길을 앞으로 몇 주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선과 하지 장군. 제일 먼저 소련의 북한 점령과 38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사망자는 7만 명 정도였습니다. 일본의 지도층 내부에서는 민족이 멸절되기 전에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그전부터 제기됐던 항복하자는 주장이 거세졌습니다. 그 무렵 소련은 일본을 공격할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참전 시간을 늦추는 것이 기본 전략이었습니다. 일본의 힘이 다 빠진 다음에 쳐들어가서 희생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했던 것이죠. 본래 소련군은 8월 11일 전쟁을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종전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8월 9일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날 나가사키에 또 한 번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일본은 항복을 결정하고 미국에 통보했습니다. 일본이 항복을 통보한 그날에 곧바로 항복이 선포됐다면 우리의 역사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소련이 한반도에 도달하기 전에 전쟁이 끝나버렸다면 분단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항복을 통보하고 나서 항복이 선포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때 시간을 끈 문제가 천황제였습니다. 천황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일본 천황 히로히토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권위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천황은 전쟁 범죄자이므로 사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일파들은 천황을 제거하면 일본을 점령한 뒤에 통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정책은 일본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천황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천황제를 놓고 미국과 일본이 줄다리기 하던 시간은 한반도의 분단에 비극이 잉태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소련은 만주로 쳐내려 왔고 한반도 북부까지 진군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장악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급해진 미국이 둘로 나누어 미국과 소련이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진행하자고 제의했습니다. 그 업무 분담선이 북위 38도 선이었습니다. 네, 공산주의자들이 말로 하는 거하고 실제 하는 거하고 다른 부분은 사실 열거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사례가 많습니다. 뭐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있었던 일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독립운동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오늘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됐지만 지금 당장
이재명이 대통령 되자마자 하는 걸 보세요. 본인이 맞아 권력이 없을 때, 뭐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나 뭐 이런 거 할 때 엄청나게 법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대통령 되니까 자기에 관한 법 집행은 전부 스톱시키고 딴 사람 법은 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고 딴 사람 경우는 그런 게 가장 대표적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일찍이 한 말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45년 12월 17일 날 방송에 나가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이상이라는 양의 가죽을 쓰고 세계 정복을 꿈꾸는 소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라도 공산주의 훈련을 받았다면 그 동생은 소련을 자신의 조국이라고 부르며 정부를 뒤엎고 동포를 소련에 넘겨주려 할 것입니다. 그리 되면 당신의 나라는 소련의 위성국이 되고 맙니다. 라는 게 이게 45년 12월 17일 날 하신 말씀인데요. 이게 그 당시에 뭐 박헌영이니 뭐 온갖 그 여운형이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탕발림으로 국민들 꿰일 때 저 사람들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명쾌하게 누구나 다 알아듣기 쉽게 하고 계시거든요. 니네 가족이라도 당신의 동생이라도 지금 거기 넘어가면 소련이 자기의 조국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일본이 항복을 통보하고 발표하기까지의 시간은 불과 일주일입니다. 사실 길다고만 볼 수 없는 시간이죠. 하지만 수십 년의 비극적인 세월을 잉태한 일주일이었습니다. 한날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 천황제를 놓고 미국과 일본이 씨름하는 사이에 국토 분단의 씨앗이 뿌려졌던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두고두고 아쉽고 분한 마음입니다.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붉은 군대와 연합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하였다. 조선은 자유국이 됐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신조선 역사의 첫 페이지가 될 뿐이다. 외놈들이 고대 광실 호의호식하며 조선 사람들을 멸시하며 조선의 풍속과 문화를 모욕한 것을 당신들이 잘 안다. 이러한 노예적 과거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조선 사람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달렸다. 붉은 군대는 조선 인민이 자유롭게 창작한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지어주었다. 해방된 조선 인민 만세. 이런 성명서를 사실로 간주해서 소련이 점령군이 아니라 해방군이라고 가르치는 한심한 책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습니다. 해방 이후 소련과 북한의 행적을 추적함에 있어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산주의의 방법론으로 볼 때 성명서나 선언이나 하는 것은 그네들의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공산주의의 방법론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종북 좌파들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38선의 그 설정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가장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공유되고 있는 그 팩트는 그 미 국무부가 국방부에 요청해서 야, 저 북한이 저렇게 북한의 소련이 저렇게 내려오는데 우리는 지금 미군이 지금 오키나와에서 한 번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저 소련 애들 넘어오는 거를 어디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좀 그 북한에 소련이 들어와서 소련군이 남쪽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중간에 어디 한 번 더 적당한 곳에다가 이 분단선을 하나 만들자.
라는 요청을 하고, 그래서 국방부에, 미국 국방성에 본 스틸하고 러스크 두 대령이 앉아서 그냥 대충 근 선이 38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하고 관련해서 좀 더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국무부가 국무성이 국방성에다가 중간에 어딘가 북한의 진주에서 남진하고 있는 소련군의 남진을 막을 경계선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럴 때 요청하는 조건에 서울과 인천은 북한군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우선 서울과 인천이 그 선에 들어오지, 그러니까 그 선이 쳐진 것의 남쪽에 있도록 하는 요청을 했고, 또 다른 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우리 이 문제를 관련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전쟁을 할 때는요, 그 전쟁하는 군대끼리 자기들이 관할하는 지역을 서로 잘 알고 그 군대가 관할하는 지역을 상대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군의 편제는 아시겠습니다만, 그 가장 큰 그 본진이 이제 대본영이라 그래서 일본 본토, 일본 열도를 지키고 한반도도 대본영의 관할이었습니다. 그 한반도에 진주하는 것은 대본영 아래 17방명군인가 하는 일본군인데, 그리고 이제 만주에 있던 일본군은 관동군이었습니다. 옛날에 만군이라고 하다가 이제 그 만주국이 생기고 나서는 이제 관동군이라고 부르는 건데인데, 이 관동군이 중일전쟁으로 나가고 중일전쟁이 끝나고서는 태평양 전쟁을 할 때 버마 전선이나 동남아 전선으로 내려가는 부대가 관동군입니다. 근데 이제 소련이 마지막에 일본하고 참전을 해서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 이 관동군하고 싸우게 되거든요. 지정학적으로 당연히 소련이 모스크바에서부터 이제 그 러시아 서부전선에서 독일하고 싸워서 이기고 나서 한숨 고른 다음에 일본하고 적당한 시기에 우리가 싸움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누굽니까, 루즈벨트가 요청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이제 짬을 보다가 뭐 8월 9일인가 이제 참전 선언을 하고 싸움하는데, 그 러시아는 동진을 해서 한반도로 오려면은, 일본으로 오려면은 반드시 만주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상대가 일본의 관동군이에요. 만주에. 그 관동군의 관할과 일본의 대본영, 이 대본영은 오키나와에서 미군이랑 싸우는 부대가 대본영 소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군이 올라오는 거하고는 말하자면 전쟁의 군인들의 당사자 부대들이 달라요. 하나는 만주군, 관동군, 하나는 대본영. 근데 그러면 일본이 제국을 이뤘을 때 관동군과 대본영의 관할 경계선이 어디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38선 설정하고 관련된 사실을 아는데, 당연히 이제 과거의 조선 영토까지가 대본영의 관할이고, 조선 영토 넘어서 만주 쪽이 이제 관동군 관할인데, 이게 2차 대전을 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이 일본 군대가 이제 팽창할 때는 뭐 문제가 없었는데 자기네가 지기 시작하니까 이 관할이 점점 밀려 내려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전쟁이 끝날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관동군이 밀려가지고 평양보다 아래쪽까지 관할을 하면서 평양을 통해서 관동군이 해외로 많이 진출해서 동남아 전선에 많이 가 있지만 여전히 만주에 있는 관동군을 배로 실어 날라서 동남아 전선에, 버마 전선에 보내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막판에. 그러니까 이 본스틸하고 러스크라는 두 사람이 선을 긋을 때 지금 그냥 무작정 그냥 자로 그냥 찍은 게 아니고, 이 대본영과 관동군의 경계선이 어딘가를 생각하고, 또 국무부에서 특별히 요청했던 서울하고 인천은 반드시 미군이 관할하는 지역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선을 긋은 것이 38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38선을 그었더니 소련이 얼씨구나 하고 뭐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이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안을 해서 분단선을 그으면은 소련이 반대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스탈린은 얼씨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인 게, 세계적인 전략이 있었는데 리비아의 트리폴리 항군가 하는 데를 요구했습니다. 소련이 그때. 그리고 이제 일본을 점령하면은 일본의 북해도 위에, 홋카이도 위에 사할린 섬을 자기네들이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그쪽
두 쪽의 지역을 차지하려고 그러는 야심 때문에 미군이 한반도에서 제안한 38선을 스탈린이 그냥 금방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따지지도 않고. 그래서 38선이 거졌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일부에서는 한반도에 대해서 미군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한반도 중간에다가 그 선을 긋은 것이 38선이다 라고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관동군이라는 일본군의 부대와 대본영이라는 일본군의 부대의 관할 경계가 그쯤이었다. 그 두 부대가 한반도 안에서 서로 여기는 우리 위수지역, 저기는 당신의 위수지역 하면서 구분하고 있던 선이 그 근처에 있던 그 위치였기 때문에 38선을 거기에 긋게 된 거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의 소련은 혁명과 숙청,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형편이었습니다. 소련군은 식량 보급조차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붉은 군대의 유지와 전후 복구를 위해서는 약탈이 필요했습니다. 소련은 세계대전을 통해서 획득한 모든 점령지에서 전쟁 배상금의 명목으로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소련군은 성명서에서는 붉은 군대 사령부는 조선의 모든 기업소의 재산 보호를 담보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재산 보호였으나 행동은 강탈이었습니다. 일본인 소유의 재산은 전쟁 배상금의 명목으로 거두어갔습니다. 풍적이었던 1945년에 양극도 거두어들였습니다. 세계적인 규모였던 압록강 수풍발전소에 독일제 발전기 5대, 그리고 흥남 비료 공장의 일부 시설, 대유동 광산의 금속, 철산 광산의 광석도 소련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심지어 38선 경계를 위해서 세워놓은 초소 비슷한 목재 보호막까지 거두어갔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협의는 38선을 경계로 서로의 역할을 분담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슬쩍 38선을 넘어 개성까지 점령했습니다. 미군이 상륙하자 개성에서 철수하면서 다량의 인삼과 은행에 보관된 현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해방군이 아니라 강도였습니다. 소련군은 곧장 38선 이남과 이북 간의 인적 왕래, 물적 교류, 통신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8월 24일과 25일 남북 간 연결철도인 경원선과 경의선을 차단했고, 38선 지역에 경비부대를 배치해서 남북 간 도로 통행을 통제했습니다. 9월 6일에는 38선 이남 지역과의 전화, 전보 통신을 차단하고 우편물의 교환까지 금지했습니다. 소련군은 38선 경계 초소를 지키는 병력을 증강해서 38선을 넘는 남북한 간의 통행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12월 중순이 이르면 38선은 마치 적대국 간의 국경선처럼 돼버렸습니다. 업무 분담선이었던 38선을 민족 분단선으로 만든 자들이 소련군이었습니다. 네, 이승만이 이제 독립운동하고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당장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백방으로 돌아갈 노력을 하는데, 미 국무부가 이승만이 오면은 이거 좀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면서 여권을 안 내줍니다. 그래가지고 뭐 국방부에도 얘기하고 뭐 온갖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돼서 이승만의 귀국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10월 17일인가 돌아오시죠. 그러니까 한 2달이나 지나서 돌아오는데 그 과정이 뭐 굉장히 복잡한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승만이 그럼 어떻게 오게 됐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우연한 이제 사건이 작용을 하는데요. 이제 하지가
오키나와 전투에 승리한 장군으로 오키나와에 있는데 소련군이 북한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야, 너 오키나와에 있지만 빨리, 오키나와는 지금 1000km가 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거기서 빨리 지금 소련군에 대응해서 너 저 한반도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하지가 서둘러서 하겁지겁 인천으로 해서 이제 한반도로 들어오는데 그게 9월 8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방되고 거의 한 달 있다가 오는데 하지는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이 한반도의 상황이나 이 일본과 우리나라 조선이 맺고 있는 관계나 동북아시아의 국제 질서나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전투에만 유능한 군인이었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런 문제들은 국제 정치나 또 뭐 정치적인 인간관계 그 지역에 있는 정치적 리더들 간에는 어떤 관계인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아는 사람이 이제 그 한반도의 그 미군 사령관이 돼야 맞으면 관리를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제 오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차에 인천에서 우연히 한국말을 잘하는 군인을 하나 만납니다. 해군 중령인 윌리엄슨이라는 그 해군 중령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선교사 생활할 때 이제 한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어려서 배운 언어가 우리나라 말이라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그 장교를 만나서 하지 장군이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한국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주한 미군 사령관으로 맞으면 상당 기간 군정을 책임져야 될 사람인데 나는 지금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한국말까지 잘하고 한국 정세에 잘 관심이 있는 그 중령 계급을 단 장교를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서 이 사람이 자기 윌리엄스를 자기 보좌관으로 현장에서 뭐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어요. 너 지금 나를 도와달라 그러면서 바로 현장에서 보좌관으로 채용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근데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 게 막 책상에 앉아서 문서만 갖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말을 잘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어봅니다. 당신들 앞으로 새로운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누가 됐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다들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 우리 대통령인데 왜 안 오느냐 해방이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한테 전하고 하지가 이 얘기를 듣고 미국에다 연락해서 아니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한국 사람이 이렇게 찾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안 보내느냐 그래갖고 하지가 보낸 군용기를 타고 이승만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국무성에서는 맞으면 그때 국무성은 소련 간첩이 뭐 국무성에 반은 될 정도의 맞으면 간첩의 소굴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승만이라는 반공주의자가 한국에 와서 정치적 리더가 되면은 지금 소련의 계획이 한반도 전체를 적화하는 건데 거기 방해가 될 거다 그래서 이승만을 안 돌려보내고 있는데 하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하는 윌리엄슨을 보좌관으로 채택해서 그냥 내가 너한테 연락하고 그러면서 바로 이승만을 데리고 오는 군용기를 보내가지고 이승만이 그래서 들어옵니다. 참 그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하느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선교사의 아들이 딱 그 시간에 하지의 보좌관이 돼서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 사람 민심을 전하는 참 그 특별한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